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건강보험료를 20년 넘게 연구하고 상담해온 최민수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보험료 문제 때문에 소갈이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은퇴하고 나서 이자 조금 받았을 뿐인데 건보료가 왜 이렇게 올랐지? 하고 당황하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겪어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 시간 꼭 영상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던 모든 것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또 주변에 다른 분들께도 많이 공유하셔서 이 유익한 정보를 함께 나누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상담하면서 정말 많은 시니어 분들을 만나는데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런 복잡한 제도는 머리 아파서 잘 모르겠고, 그냥 제발 보험료만 좀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확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빼고 여러분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핵심만 쏙쏙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부터 헤아려 보고 싶어요. 은퇴하고 나니 직장 보험은 없어지고 은행 이자나 연금은 칡꼬리만큼만 받는데도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정말 답답하시죠?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조금 모아둔 예금에서 이자 좀 받았을 뿐인데, 갑자기 건보료가 확 늘었어요. 이게 맞나요? 이런 하소연을 평소에 정말 많이 들어요. 또 이런 분도 계셨어요. 아들 직장 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데 예금 이자 때문에 혹시 자격이 떨어질까 밤잠을 못 자겠어요. 노후 생활비가 불안한데 보험료까지 더 내야 한다니까요. 정말 이해해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돈인데 그 이자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니 억울하시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부담이 크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 제대로만 알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예요. 특히 2025년부터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꼭 필요한 핵심만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제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만 잘 활용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2025년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어땠냐면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만 넘어도 전액에 대해 보험료를 냈어야 해요. 예를 들어 2,100만 원이면 2,100만 원 전부에 대해서 보험료가 붙었죠. 이거 참 억울한 일이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2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만 보험료를 내시면 돼요.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평생 모아둔 돈이 5억 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 금리가 연 5%라면 1년에 받는 이자가 2,500만 원이에요. 예전 기준으로는 2,500만 원 전액에 대해 보험료를 내야 했어요. 월 보험료로 치면 대략 15만 원 정도 나왔을 거예요. 1년이면 180만 원이나 되는 거죠. 그런데 2025년 새 기준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2천만 원까지는 보험료가 안 붙어요. 초과한 500만 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시면 돼요. 그럼 월 보험료가 3만 원 정도로 아주 확 줄어들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1년에 180만 원. 내던 걸 이제 36만 원만 내면 되니까
144만 원이나 절약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점 궁금하시죠? 사실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요. 예를 들어 3억 원을 예금에 뒀다면 연 4% 금리로 계산해도 1,2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게 돼요. 이 경우에는 아예 보험료 추가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예금이 좀 더 많으시거나 주식 배당금, 펀드 수익 등이 있어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조금 넘는다면 예전에는 큰 부담이었지만 이제는 초과분에만 보험료가 붙으니까 훨씬 부담이 줄어들어요. 특히 요즘 금리가 올라서 예금 이자도 예전보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2천만 원 넘나? 걱정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안심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2025년부터는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고 2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만 보험료를 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분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계시면 별도로 보험료를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혹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까봐 걱정을 참 많이들 하세요. 특히 예금 이자나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더더욱 그래요. 여기서 제가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이해하기 쉽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소득 조건이에요.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금융소득을 모두 합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소득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2,300만 원이고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이라면 금융소득은 300만 원만 계산하고 연금소득 1,200만 원과 합쳐서 총 1,500만 원으로 보는 거죠. 그럼 2천만 원 이하니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재산 조건이에요. 재산의 공시가격이 약 9억 원 이하여야 해요. 이건 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보는데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니까 실제로는 그보다 높은 집에 살고 계셔도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실거래가 12억 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8억 원이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실제 사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70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아들 직장 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계시는데 예금이 4억 원 있어서 연간 이자를 1,600만 원 정도 받으세요. 또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씩 1년에 960만 원 받고 계세요. 이분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금융소득이랑 연금을 합치면 2,560만 원인데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금융소득 1,600만 원은 2천만 원 이하니까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연금소득 960만 원만 계산하면 되니까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65세 할아버지인데 예금 이자가 2,400만 원, 연금이 1,800만 원이신 분이에요. 이 경우는 금융소득 초과분 400만 원과 연금 1,800만 원을 합쳐서 2,200만 원이 되니까 2천만 원을 넘어요. 그러면 이분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가 되셔야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마세요. 지역 가입자가 되어도 소득이 높지 않으면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건 미리미리 계산해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혹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것 같으면 금융소득을 줄이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로 알아둬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소득월액 보험료예요.
나는 우리 아들, 딸 직장 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데 보험료를 왜 내야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안 내도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피부양자라도 금융소득이 많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료를 내야 해요. 이게 바로 소득거래 보험료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아드님 직장 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신 할아버지가 계세요. 금융소득이 연간 2,100만 원이에요. 2천만 원까지는 문제 없지만 초과한 100만 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내셔야 해요. 100만 원의 월 평균은 약 8만 3천 원이에요. 여기에 건강보험료율 3.54%를 곱하면 월 약 3천 원 정도 나와요.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치면 월 3,500원 정도예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네? 맞아요. 초과분에만 부과되니까 부담이 크지 않아요. 좀 더 큰 경우를 볼까요? 금융소득이 연간 3천만 원이라면 초과분이 1,000만 원이에요. 월 평균 83만 원 정도의 보험료율을 곱하면 월 약 3만 원 정도 나와요. 장기요양 보험료까지 합치면 월 3만 5천 원 정도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소득거래 보험료는 피부양자 자격과는 별개예요. 피부양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실제 사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72세 김씨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큰아들 직장 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계신데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보험금을 예금에 둬서 연간 이자가 2,800만 원 나오신대요. 이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선생님, 저 때문에 아들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드님 보험료는 그대로예요. 대신 할머니 본인이 금융소득 초과분 800만 원에 대해 월 2만 5천 원 정도의 소득거래 보험료만 내시면 돼요. 만약 이분이 지역 가입자로 나가셨다면 얼마나 낼까요? 나이, 소득, 재산 등을 종합해서 계산하면 월 15만 원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에 비하면 2만 5천 원은 정말 적은 부담인 것이죠.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68세 할아버지인데 주식 배당금과 예금 이자를 합쳐서 연간 5천만 원의 금융소득이 있으세요. 초과분이 3천만 원이니까 월 소득거래 보험료가 약 9만 원 정도 나와요. 이분도 처음에는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셨는데 제가 만약 지역 가입자로 나가시면 월 25만 원 이상 낼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이고, 그러면은 이게 훨씬 더 낫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리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금융소득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거래 보험료를 내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유리해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보험료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방법은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하는 거예요. 65세 이상이시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5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자는 아예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건강보험료는 물론이고 종합소득세도 안 내도 돼요. 예를 들어 예금이 1억 원 있으신 분이 계세요. 연 4% 금리라면 1년에 400만 원의 이자를 받아요. 이 경우는 2천만 원 이하니까 건보료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예금이 6억 원이라면 1년에 2,400만 원의 이자가 나와요. 초과분 400만 원에 대해 월 1만 2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해요. 하지만 이 6억 원 중 5천만 원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옮기시면 어떨까요? 5천만 원에서 나오는 200만 원은 소득 계산에서 빠져요. 나머지 5억 원에서 나오는 2천만 원만 계산하니까 건보료 부담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는 거예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안에서 운용해서 얻은 수익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소득으로 계산되긴 하지만 지금 당장 건보료 부담은 없어요.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고 칩시다. 직접 주식을 사서 1년에 배당금을 1,000만 원 받으시면 이게 다 금융소득이에요. 하지만 같은 주식을 연금저축 계좌로 사면 배당금이 1,000만 원 나와도 지금은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만 소득이 돼요. 세 번째 방법은 ISA 계좌를 활용하는 거예요. ISA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인데요. 여기서 운용한 수익도 일정 한도까지는 비과세예요. 특히 서민형 ISA는 혜택이 더 좋아요. 네 번째는 저축성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보험에서 나오는 수익은 보험 차익으로 분류돼서 금융소득과 별도로 계산해요. 또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제 혜택도 있어요. 실제 사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75세 최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예금이 8억 원 있어서 연간 이자가 3,200만 원 나와요. 초갑은 1,200만 원에 대해 월 36,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8억 원 중 5천만 원은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1억 원은 연금저축으로, 1억 원은 ISA로 옮겨보세요. 그렇게 하면 실제 일반 예금은 1억 5천만 원만 남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자는 600만 원이니까 건보료 부담이 아예 없어져요. 1년에 43만 원 정도 절약하시는 거죠. 그럼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나요?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요즘은 비과세 종합저축이나 연금저축용 상품들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요. 세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가족 간 증여를 활용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1년에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10년 이내에는 재증여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예금이 10억 원 있으신 할아버지가 계시다고 쳐요. 이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자녀들에게 일부를 증여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같은 돈이라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금만 하고 계시다가 이런 상품들을 조합해서 활용하시면 수익률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좋으면서도 건보료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2025년부터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분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전보다 훨씬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둘째,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소득 기준 연 2천만 원 이하, 재산 기준 공시가격 약 9억 원 이하를 꼭 확인하세요. 금융소득은 초과분만 계산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셋째, 피부양자라도 금융소득이 많으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지역 가입자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해요. 넷째, 비과세 종합저축, 연금저축, IRP, ISA 등을 잘 활용하면 같은 돈으로도 건보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조금만 아주 약간만 더 신경 쓰셔도 월 수만 원, 연으로 치면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조금이라도 더 절약하고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평생 모아둔 소중한 자산, 지혜롭게 관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원리만 잘 이해하신다면 나머지는 직접 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시면 돼요. 건강보험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현명하게 관리해서 여유 있는 노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건강보험료는 복잡해 보여도 원리만 알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관리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본인의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 받으시는 걸 추천해요. 개개인의 상황마다 최적의 방법이 다르거든요. 자, 오늘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른 어르신 분들과도 함께 유익한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특히 우리 집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질문들 많이 남겨주세요. 개인 정보는 힘들지만 일반적인 사례로 만들어서 다음에 또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